지금 북한 평양 대동강 구역에서 새벽 2시경 충격적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가학원 소속의 3대째 엘리트 과학자 가족 5명이 하룻밤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이 가장 신뢰하던 핵심 인재들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즉각 비상령을 발동했고 해양경비대까지 총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5인의 가족이 0.01%의 확률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성 이과대학을 나온 신소재 연구원입니다. 제 출근 시간은 매일 아침 7시였습니다. 낡은 연구소 건물 복도에 들어서면 5층짜리 건물의 3층 조명은 절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은 4층이었죠. 삐걱거리는 문을 열면 겨울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냉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낡은 책상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제 심장은 이것이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3대째 과학자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국가학원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키워낸 핵심 인재들이었고 저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려 했습니다. 평양 대동강 구역의 연구원 숙소에서 살았고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소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연구는 신소재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것은 10년도 더 된 중국산 부품뿐이었습니다. 저의 진짜 업무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것을 뜯어보고 베끼는 일이 전부였죠. 그래놓고 당에서는 자력갱생의 결과라고 선전했습니다. 실험 장비는 구형이었고 부품이 고장 나도 교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력난은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3시간 전기가 들어오면 다행인 날도 많았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죠. 아버지는 반도체 개발팀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논문만 뒤적이셨죠. 우리는 국가의 핵심 두뇌였습니다. 하지만 손발이 묶인 머리였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회의감이었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성과 보고 회의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연구소장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의 노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진리를 찾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답을 포장하는 공장이었죠. 우리는 가짜 연구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상부에 전력 공급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질책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여의로 실험을 하라는 말인가요?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과학자의 삶일까요? 문제를 본격적으로 마주한 것은 배급이 완전히 끊기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배급소 담당자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나올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죠. 쌀 10kg이 들어오던 배급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모아둔 돈을 들고 장마당에 나가 옥수수를 사오셨습니다. 가격은 이전의 3배나 뛰었습니다. 연구원 가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연구를 하라니요. 연구소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동료 한 명이 불려갔습니다.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동료의 팔을 잡고 연구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유는 불순한 사상을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해 들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외국 기술이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다는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제 차례가 올지 몰랐습니다. 실험실에는 감시원이 매일 방문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신뢰 같은 건 없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멈추려고 애썼죠. 그때 제 대학 동기였던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연구소에 있었는데 잠시 저희 쪽에 파견을 나왔었죠. 그는 복도에서 저와 스치며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속삭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 봐.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가족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을 겨우 기다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낡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외국에서 작성된 북한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다. 주민들은 기본적인 자유조차 없다. 처음에는 적대 세력의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들을 읽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급 중단, 전력난, 감시 체계. 모든 것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굶지 않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쓰인 내용들이 제가 경험한 것들과 똑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를 본 이후 제 머릿속은 지옥이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속고 있는 걸까? 말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USB를 준 친구까지 위험해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죠.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동생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논문을 보고 계셨죠. 아버지, 제가 본 게 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USB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보고서의 내용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물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받았냐? 저는 친구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입 다물고 살아라. 그게 이 땅에서 사는 법이다. 아버지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모른 척하며 살아오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잠들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본 게 다 진짜니?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보시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세상이 진짜라면 우리 모두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 탈출이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내기 무서웠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야. 위험할 뿐이지. 이대로 살다가 천천히 죽을 거야? 아니면 한번 시도해 볼 거야?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동생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아버지는 연구소에서 성과를 빼앗긴 일, 동료가 숙청당한 일, 배급이 끊긴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본 자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생들도 학교에서 겪는 감시와 배고픔을 털어놓았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기 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아버지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 강단에 선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땐 진짜로 가르친다고 믿었어. 지식을 전한다고 생각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어. 우리가 가르친 건 지식이 아니라 체제였어.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복종하는 법을 가르친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아버지는 사진을 내려놓고 저와 동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갚아야 할 때야. 아버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떠나자.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기 남아도 천천히 죽는 건 마찬가지야.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은 다르게 살게 해줘야지. 그날부터 저희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과거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출입증을 조작하고 항구 근처의 어선 관리인과 비밀리에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날짜는 음력 금음으로 정해졌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1년 중 가장 어두운 밤이었죠. 그날까지 저희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는 연구소에 출근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는 일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밤 11시 어머니는 최소한의 짐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족사진 한 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도 꺼진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를 것만 같았죠. 항구로 들어가는 길목에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된 연구소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야간 긴급 점검이요. 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출입증을 대충 확인하고는 손짓했습니다. 통과하시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작한 출입증이 통한 겁니다. 저희는 작은 포구에 묶여있는 낡은 어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관리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손짓하며 속삭였습니다. 빨리 타요. 저희는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15살, 13살짜리 동생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들을 먼저 밀어 넣었죠. 배 밑바닥에서는 비릿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배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주변을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구를 벗어나자마자 거친 파도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배가 낙엽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었습니다. 포구를 벗어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배 밑바닥으로는 차가운 바닷물이 계속 스며들었습니다. 발목이 시릴 정도였죠.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저는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버려진 나뭇잎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하나가 거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배 한쪽 구석에 대고 토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등을 두드려주며 감싸 안았죠.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나침반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목숨을 걸고 빼낸 해상기상 데이터, 그리고 조류의 흐름을 분석한 계산이 제발 맞기를 바랐습니다. 지금이 물살이 가장 빠르고 순찰선의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평선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처음엔 별빛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은 분명히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찰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엔진 꺼. 배를 몰던 관리인이 급히 엔진을 껐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울리던 엔진 소리가 사라지자 거대한 정막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귀에는 오직 거친 파도 소리와 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배는 이제 동력을 잃고 조류에 따라 그저 떠다녔습니다. 소리 내지 마. 아무도.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동생들은 공포에 질려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불빛은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순찰선의 강력한 탐조등이 어두운 바다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불빛 기둥이 저희 배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순찰선은 저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확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0m, 200m. 엔진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m. 불빛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50m.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갑판에 서 있는 경비원의 실루엣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찰선에서 시끄러운 무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쪽 계역에서 의심 선박 발견 지원 요청. 그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저희 귓가에 분명하게 박혔습니다. 저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순찰선의 탐조등이 갑자기 다른 쪽을 향했습니다. 배가 속도를 늦추는가 싶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표류하던 곳이 아니라 무전이 들려온 다른 곳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은 채 1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순찰선의 불빛과 엔진 소리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았다고. 기적이, 정말 0.01%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갑시다. 전속력으로. 이번에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전에 남쪽 해역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파도는 계속 거칠었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몸으로 떨면서 앞을 봤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하게 육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기요. 땅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정말로 땅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게 기쁨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가 해안에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폭우였습니다. 배가 모래밭에 닿았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딱딱한 땅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해낸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안에서 1시간쯤 기다렸을 때 순찰하던 경찰 2분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찰들은 놀란 표정으로 무전기를 꺼냈죠. 곧 군인들과 정보기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받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호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며칠간 머물며 신원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를 의심하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지만 간첩일 수도 있으니 당연한 절차라고 나중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저희는 정착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죠. 거기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을 3개월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건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방에는 난방이 잘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따뜻한 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다 진짜일까 싶었습니다. 교육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남한의 법률, 경제, 문화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시장 경제, 민주주의, 인권. 이런 단어들은 책에서나 보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평생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저희 가족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5명 모두가 함께였으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주말에 산책을 할 때도 저희는 늘 함께였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은 대부분 혼자 오거나 가족 일부만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담 선생님 한 분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있으니 든든하시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그 3개월의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였죠. 하나원을 나온 뒤 저희는 정부에서 제공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5 식구가 살기에 충분한 저희만의 첫 번째 공간이었죠. 짐을 풀고 처음으로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더니 전기가 계속 들어오네라며 신기해하셨습니다. 저도 방 스위치를 여러 번 눌러봤습니다. 불이 바로 켜졌다가 꺼지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다음 날부터 저희는 각자 할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면접을 몇 번 보셨지만 아버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북한 국가학원연구원이라는 경력은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50대가 넘은 나이도 문제였죠. 연구소에서 일했다고 해도 여긴 다른 세상이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성 이과대학을 나왔다고 이력서를 냈지만 학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나만의 기준으로는 실무 경험도 부족했죠.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와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착 지원금으로 생활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만능 술이라고 적힌 허름한 가전제품 수리점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밖에서 냉장고를 고치고 있었죠.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할 수 있을까요? 주인 아저씨가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뭘 할 줄 아세요?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자제품 다룰 줄 압니다. 북에서 연구원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이었지만 회로는 압니다. 주인 아저씨는 흥미가 생긴 듯 가게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선풍기 고장났는데. 아버지는 공구를 빌려 망설임 없이 선풍기를 뜯었습니다. 회로를 확인하고 끊어진 부분을 찾아내고 능숙하게 납땜을 했습니다. 10분도 걸리지 않았죠. 선풍기 날개가 힘차게 돌아가자 주인 아저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내일부터 나오시겠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첫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밝게 웃으셨습니다. 일을 하니까 사람 사는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가게에서 청소와 정리를 도우며 일을 시작하셨죠. 저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하루 종일 서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야간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북에서 배운 지식과 이곳의 기술을 다시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제 노동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가 번 돈이에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진짜 재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가족의 삶은 조금씩 그리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동생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북에서는 성분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려웠을 아이들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돌려주었습니다. 큰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 뒤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특히 북에서도 수준이 높았던 수학과 과학에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었죠. 결국 큰 동생은 저희 가족 모두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 공과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작은 동생도 자신만의 꿈을 찾았습니다. 형, 나는 북에서처럼이 아니라 진짜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더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야간 대학을 마친 후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전자회사의 엔지니어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전공을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북에서 배운 기초 지식과 이곳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을 합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였죠. 그녀는 제가 북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편견 없이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했고 곧 귀여운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북에서는 특권층이 아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죠. 딸아이가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나 저거 타고 싶어.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아내와 함께 회전목마에 올랐습니다. 아이는 신나서 웃었고 저와 아내도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이 평범한 주말의 풍경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 옆에 앉은 4살짜리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커서 뭐 될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북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뭐든지. 저희 가족은 이제 완전히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수리점 사장님이 되셨고 동생들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한 엔지니어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5인 가족이 그날 밤 0.01%의 확률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평범한 주말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소중한 자유 속에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